그날 한 과부가 연려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문을 세운 사람이 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선비가 있었습니다. 청백리이자 도덕의 표상, 사또조차 그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비가 과부의 뱃속에 아이를 심어놓고 3년을 모른 척했습니다. 연려문 앞 혜란이라는 여인이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옥비녀 하나, 죽은 남편이 마지막으로 남긴 유품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 3년 동안 혜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3년이 얼마나 길었는지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지금으로부터 3년 전, 조선 중기, 어느 산골 마을 우물가입니다. 이른 아침, 한 여인이 물을 깃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혜란, 나이 25, 남편을 잃은 지 꼭 1년이 됐습니다. 마을 안악들이 혜란의 얼굴을 보고 수군거렸습니다. 혜란이, 요즘 얼굴이 왜 그리 창백해? 혜란은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를 피하려 했습니다. 그 순간, 말탄 사내가 마을로 들어섰습니다. 강도원, 이 마을 최고의 선비이자 청백리 칭호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달려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강 선비님, 서울서 돌아오셨구나. 어사 대감한테 칭찬받으셨다던데요? 강도원이 정중히 인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혜란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나직하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과부는 우물 쓸 시간을 따로 정하는 게 맞지 않겠소. 아침 이 시간엔 마을 사람들이 다 모이오. 혼자 사는 여인이 이렇게 나다니면 보기 좋지 않소?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혜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물동이를 꼭 쥔 손이 떨렸습니다. 혜란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당신이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습니까? 그날 밤, 혜란은 혼자 집에 앉아 배를 감싸 쥐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혜란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들어야 합니다. 혜란이 남편을 잃은 건 2년 전이었습니다. 그 전에 먼저 시댁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혜란이 시집 온 건 22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이름은 박씨였습니다. 박씨 시어머니는 첫날부터 혜란을 곱게 보지 않았습니다. 마른 허리에 아이가 들어서겠냐? 그게 첫마디였습니다. 혜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났습니다.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박씨 시어머니가 점점 날을 세웠습니다. 남편 밥은 제때 차렸냐? 그 솜씨로 무슨 며느리냐? 칠거지하게 무자식이 첫째 건을. 혜란이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배를 꼭 감쌌습니다. 여보, 나 언제쯤 아이를 안게 될까요? 그런 말을 남편한테 한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 윤성이 어느 날 혜란한테 말했습니다. 혜란 씨, 예. 어머니 말은 귀에 담지 마시오. 혜란이 받습니다. 윤성이 말했습니다. 아이가 없어도 당신은 내 사람이오. 그게 먼저요. 그 말, 혜란이 오래 기억했습니다. 결국 아이가 생기지 않은 채 3년이 지났습니다. 박씨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내 아들이 무슨 복이 없다고 이런 여자를 만나서 다른 데서 씨라도 받아와야지. 그 자리에서 윤성이 처음으로 어머니한테 큰 소리를 냈습니다. 어머니, 박씨 시어머니가 받습니다. 혜란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뭐, 아들 못 낳는 여자가. 어머니, 윤성이 말했습니다. 이 집에서 아이보다 혜란이 먼저입니다. 박씨 시어머니가 굳었습니다. 그날 이후 시어머니의 눈빛이 더 차가워졌습니다. 혜란한테, 그리고 아들한테도. 윤성이 혜란한테 말했습니다. 괜찮소? 혜란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걱정이에요. 윤성이 웃었습니다. 나는 괜찮소? 당신 옆에 있으니까. 그게 윤성이었습니다. 남편 이름은 윤성이었습니다. 크지도 작지도 않은 대단할 것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과거에 한 번 떨어지고 2번 떨어지고 그래도 웃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하면 되지. 논두렁에서 혜란 옆에 앉아 콩나물 반찬 하나짜리 밥상 앞에서 매번 이렇게 말했습니다. 맛있다. 혜란은 맛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도 먹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윤성이었습니다. 혼례를 올리던 날
윤성이 혜란의 손을 잡았습니다. 논의를 많이 해서 거칠어진 손이었습니다. 나는 잘난 것이 없소. 그걸 알고 왔지요? 혜란이 웃었습니다. 알고 왔어요. 윤성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 손 하나는 놓지 않겠소. 혜란이 기억하는 윤성은 큰 약속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이상한 약속을 했습니다. 어려운 날에도 밥은 같이 먹겠소. 배가 고파도 같이 고프겠소. 웃기지 않아도 같이 웃겠소. 그 작은 것들을 죽는 날까지 지켰습니다. 비가 오는 날, 혜란이 물이 새는 지붕을 보며 한숨을 쉬자 윤성이 그 자리에서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오늘 안으로 고치겠소. 못 고쳤습니다. 더 새었습니다. 윤성이 내려와서 말했습니다. 내일 고치겠소. 혜란이 웃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혜란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윤성은 그 약속을 죽기 전날까지 지켰습니다. 역병이었습니다. 봄에 왔습니다. 꽃이 피기도 전에 그 봄이 윤성을 데려갔습니다. 윤성이 숨을 거두기 직전 혜란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혜란 씨 미안하오. 혜란이 말했습니다. 미안할 것 없어요. 여기서 이렇게 되어서. 여보, 눈 감아요. 나는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나도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윤성이 편하게 눈을 감도록 혜란은 마지막까지 웃었습니다. 윤성이 마지막으로 준 것은 옥비녀였습니다. 병석에서 떨리는 손으로 꺼냈습니다. 이거 어머니 것이요. 당신 주려고 오래 갖고 있었어. 혜란이 그 비녀를 받았습니다. 남편이 죽고 시댁은 혜란을 내쫓았습니다. 빈집, 빈손, 빈 배뿐이었습니다. 혜란은 마을 끝 허름한 오두막에 혼자 앉아 바람 소리만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겨울, 강도원이 찾아왔습니다. 눈이 내리는 밤이었습니다. 강도원이 혜란의 집 앞에 서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혜란 씨 문 좀 열어주시겠소. 밤에 찾아오시면 안 됩니다, 선비님. 알고 있소. 그래도 오늘만이요. 딱 오늘만. 여러분, 그 말, 딱 오늘만. 혜란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혼자이던 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죽은 남편이 너무 그리웠습니다. 문을 열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 밤이 너무 추웠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해야 합니다. 혜란은 그 밤, 선비가 그리웠던 게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그리웠습니다. 문 밖에서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 혜란 씨. 그 세 글자. 윤성이 죽은 뒤 혜란을 이름으로 불러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들 과부라고 불렀습니다. 그 집 여편네라고 불렀습니다. 그 밤, 강도원이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혜란 씨. 그 소리가 혜란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밤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그 회상이 끝나자 혜란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딱 오늘만이라고 했지. 그 말이 거짓이었어.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내가 허락한 것도 사실이야. 혜란은 그걸 인정했습니다. 두렵고 외로워서 열었습니다. 그 선택은 혜란의 것이었고 그 결과도 혜란의 것이었습니다. 혜란이 배를 감쌌습니다. 아이는 잘못이 없습니다. 그것만 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혜란은 강도원을 찾아갔습니다. 선비집 사랑채 앞이었습니다. 선비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시오. 아이가 생겼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도원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소. 선비님, 저 혼자는 감당이 안 됩니다. 제발.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강도원이 혜란의 눈을 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과부 몸에 아이가 생겼다면 당신이 설명해야 할 일이요. 나는 모르는 일이요. 문이 닫혔습니다. 혜란은 그 자리에 선 채 굳어버렸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한마디가 흘러나왔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 말이 혜란이 처음으로 이 현실을 받아들이는 소리였습니다. 며칠 후 강도원이 제자들에게 강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군자는 사사로운 욕심을 단호히 끊어야 하오. 몸이 흔들리면 나라가 흔들리는 법이오. 그때 마을 안악들이 지나가며 수군거렸습니다.
과부가 배가 불러온다더니 부끄럽지도 않나? 어디서 굴러온 씨인지. 죽은 남편한테 미안하지도 않냐고. 강도원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 강문을 계속했습니다. 눈 한 번 깜빡이지 않고. 여러분, 여기서 한 사람을 소개해드려야 합니다. 선덕 어멈이라는 사람입니다. 해란의 집에서 두 집 건너 오두막에 혼자 사는 중년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은 오래전 죽었습니다. 자식도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선덕 어멈을 어떻게 대했는지 아십니까? 없는 사람 취급이었습니다. 존경도 받지 않았고 손가락질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없는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장터에 나가도 사람들이 말을 잘 걸지 않았고 아는 체를 해도 대충 받아줬습니다. 선덕 어멈이 젊었을 때 남편이 죽고 난 후 시댁에서 내쫓겼습니다. 그 이유를 아무도 몰랐고 선덕 어멈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헤라는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 이야기는 아이 10병이 지나고 난 어느 밤이었습니다. 선덕 어멈이 헤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헤란이 말했습니다. 어멈도 오래전에 혼자였다고 했잖아요. 선덕 어멈이 말했습니다. 그랬지. 헤란이 말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선덕 어멈이 한참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나도 아이가 없었어. 헤란이 봤습니다. 선덕 어멈이 말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괜찮았어. 남편이 나를 지켜줬어. 헤란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죽고 나서 시댁에서 말했어. 뭐라고요? 선덕 어멈이 말했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한 며느리는 필요 없다고. 헤란이 눈을 감았습니다. 선덕 어멈이 말했습니다.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었어. 그때는 법이 그랬으니까. 쫓겨나면서 뭔가 잘못한 것처럼 느껴졌어. 헤란이 말했습니다. 잘못한 거 없잖아요. 선덕 어멈이 봤습니다. 그때는 몰랐어. 한참 지나서야 알았어. 뭘요? 선덕 어멈이 말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었다는 걸. 헤란이 말을 못했습니다. 선덕 어멈이 말했습니다. 그 마을에서는 혼자 사는 여자가 잘못한 여자였어. 그래서 혼자 살면서 항상 고개를 숙이고 살았어. 헤란이 봤습니다. 선덕 어멈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너를 보니까 예, 고개를 숙이지 않더라. 헤란이 봤습니다. 선덕 어멈이 말했습니다. 그게 부러웠어. 그래서 왔어. 그게 다였습니다. 헤란이 그 말을 오래 생각했습니다. 그냥 혼자 살았습니다. 혼자. 오래. 마을에서 그렇게 눈에 띄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장터에 나가 나물 팔고 삭바느질 해주고 조용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헤란이 쫓겨나듯 마을 끝 오두막에 혼자 앉아 있을 때 선덕 어멈이 찾아왔습니다. 아무 말 없이 밥 한 그릇을 들고 왔습니다. 헤란이 문을 열었습니다. 왜 오셨어요? 선덕 어멈이 말했습니다. 밥 먹어야지. 그게 전부였습니다. 헤란이 그 밥을 받았습니다. 먹으면서 울었습니다. 남편이 죽고 나서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선덕 어멈이 옆에 앉아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있었습니다. 헤란이 다 울고 나서 말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죠? 선덕 어멈이 말했습니다. 마을이 작아. 헤란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오셨어요? 선덕 어멈이 말했습니다. 나도 오래전에 혼자였어. 그때 밥 한 그릇 들고 오는 사람이 없었어.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선덕 어멈은 그 이후로도 이따금 왔습니다. 밥을 들고, 나무를 들고, 아무것도 없을 때는 그냥 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걸 봤습니다. 선덕 어멈도 저러다 마을에서 쫓겨나겠다. 선덕 어멈이 그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도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선덕 어멈이 얼굴이 새파래져서 헤란에게 왔습니다. 헤란아, 왜요? 선덕 어멈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로님네가 회의를 연대. 너 마을에서 내쫓는 거 결정하려고. 헤란이 눈을 감았습니다. 알겠어요. 선덕 어멈이 말했습니다. 도망가면 안 되겠냐? 헤란이 말했습니다. 어디로요?
선떡 어멈이 말을 못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마을 회의가 열렸습니다. 장로들이 해란을 가운데 앉혀놓고 신문했습니다. 그 회의장으로 걸어가던 길, 선떡 어멈이 해란 옆에 나란히 걸었습니다. 같이 가줄게. 해란이 말했습니다. 안 와도 돼요. 어멈이 같이 있으면 더 힘들어져요. 선떡 어멈이 멈췄습니다. 해란이 돌아봤습니다. 걱정은 하지 마요. 선떡 어멈이 말했습니다. 이름도 못 밝히는 거냐? 해란이 말했습니다. 밝히면 어떻게 돼요? 제 말을 믿겠어요? 저 선비 말을 믿겠어요? 선떡 어멈이 말을 못했습니다. 해란이 다시 걸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회의장에 들어갔습니다. 과부 몸으로 사내와 정을 통했단 말이지?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잖아. 상대가 누구야? 해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장로가 선언했습니다. 이 마을에서 내쫓겠소. 낳은 아이도 천민으로 척을 올리겠소. 해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마주친 곳에 강도원이 있었습니다. 마을 회의를 지켜보는 자리에 팔짱을 낀 채로 해란은 속으로 빌었습니다. 한마디만 해줘요. 딱 한마디만. 강도원은 천천히 시선을 피했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그 순간 해란은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끝까지 침묵할 거라고. 그리고 그 침묵이 해란을 죽일 거라고. 그날 저녁, 선떡 어멈이 해란의 오두막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해란이 문을 열었습니다. 선떡 어멈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어왔습니다. 해란 옆에 앉았습니다. 밖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한참이 지났습니다. 선떡 어멈이 말했습니다. 내가 도울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해란이 말했습니다.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돼요. 그 밤, 선떡 어멈은 해란의 집에서 자고 갔습니다.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해란은 그날 밤 처음으로 조금 잠을 잤습니다. 해란은 혼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산파도 없이 혼자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살아야 해. 살아야 해. 아이의 울음소리가 터지는 순간 해란이 쓰러지듯 누웠습니다. 온몸에 열이 올랐고 손이 벌벌 떨렸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선떡 어멈이었습니다. 선떡 어멈이 방 안을 보고 잠깐 굳었다가 바로 움직였습니다. 말없이 아이를 받아들었습니다. 포대기로 감쌌습니다. 해란에게 따뜻한 물을 데워줬습니다. 해란이 말했습니다. 어떻게 알고 왔어요? 선떡 어멈이 말했습니다. 며칠째 안 보여서. 그게 전부였습니다. 아이를 혼자 낳고 선떡 어멈의 도움으로 하룻밤을 버텼습니다. 혼자 먹이고 혼자 버텼습니다. 몸이 망가지는 게 느껴졌지만 쓰러질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가 처음 눈을 뜬 날, 해란이 그 눈을 봤습니다. 작은 눈이었습니다. 눈동자가 검고 아무것도 모르는 눈이었습니다. 해란이 그 눈을 한참 봤습니다. 너는 아무 잘못이 없어. 그 말이 먼저 나왔습니다. 아이가 울자 해란이 안았습니다. 그 순간 처음으로 이 아이가 내 아이라는 게 실감이 났습니다. 아이 이름을 서희라고 지었습니다. 서쪽 하늘이 노을이 질 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서희였습니다. 아이가 자랐습니다. 3달이 됐을 때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해란이 그 웃음을 보고 오래 멈춰 있었습니다. 아, 살아있구나. 나도, 이 아이도 살아있다는 게 그때 느껴졌습니다. 밤, 해란은 남편의 옥비녀를 두 손으로 꼭 쥐었습니다. 여보, 나는 지금 많이 무서워요. 그런데 여기서 한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강도원의 아내, 원씨 부인이라고 불렸습니다. 원씨 부인은 마을에서 점잖기로 소문난 여인이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웃음이 없었습니다. 항상 반듯했습니다. 원씨 부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겨울밤, 남편이 어디를 다녀왔는지 신발에 눈이 묻어 있었습니다. 마을 끝에서 오는 방향이었습니다. 원씨 부인이 그 신발을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닦았습니다. 조용히. 다음 날 아침, 남편이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원씨 부인이 국을 떠줬습니다.
강도원이 말했습니다. 어제 장로댁에 잠깐 다녀왔소. 원씨 부인이 말했습니다. 그러셨어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원씨 부인을 나쁜 사람이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시절 여인이 남편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신발을 닦는 손이 어떤 마음이었을지 그건 원씨 부인만 알 것입니다. 과부가 배가 불렀다는 소문이 돌 때 원씨 부인은 장터에 나갔습니다. 안악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그 과부 배가 점점 불러온대요. 어디서 굴러온 씨인지 원씨 부인이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안악들이 원씨 부인을 봤습니다. 부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을 기강이 원씨 부인이 말했습니다. 모르는 일에는 말을 아끼는 것이 맞지 않겠소. 그리고 걸어갔습니다. 그 뒷모습이 무엇을 참고 있었는지 안악들은 몰랐습니다. 6달이 지났습니다. 아이가 열에 떨고 있었습니다. 혜란이 아이를 안고 오들오들 떨었습니다. 아가야, 눈 떠봐. 눈 떠봐. 혜란이 마을 의원을 찾아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의원 어르신, 아이가 열이 너무 높습니다. 제발. 문이 열렸습니다. 의원이 혜란을 보더니 표정이 싸늘해졌습니다. 댁아이는 내가 볼 수가 없소. 왜요? 마을 장로님들이 그러셨소. 그 집 아이는 돕지 말라고. 혜란이 굳었습니다. 무언가를 억누르는 표정으로. 알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혜란이 아이를 안고 앉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강도원이었습니다. 밤, 아무도 없는 시간, 담 너머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혜란 씨 아이가 아프다는 소문이 들렸소.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의원이 안 간다고 하면 내가 다른 마을 의원을 불러올 수 있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혜란이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아이의 이마에 입술을 댔습니다. 뜨거웠습니다. 선비님, 예. 낮에는 모른 척하고 밤에만 오시는 겁니까? 강도원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혜란이 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죽으면 선비님은 편하시겠네요. 그 말에 강도원이 멈칫했습니다. 손이 담에 닿은 채 굳었습니다. 그런 말씀은 가십시오. 강도원이 떠났습니다. 혜란은 혼자 아이를 안고 밤새 식혔습니다. 젖은 수건으로, 차가운 물로, 온몸으로. 혜란이 아이 이마에 수건을 올렸습니다. 식으면 바꿨습니다. 또 올렸습니다. 또 바꿨습니다. 그걸 밤새 했습니다. 아이가 가끔 눈을 떴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 혜란이 말했습니다. 응. 여기 있어. 아이가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혜란이 그 얼굴을 봤습니다. 이 아이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버지가 누군지, 왜 이 마을에서 이렇게 사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냥 엄마만 있으면 됩니다. 혜란이 그 생각을 했습니다. 살아야 합니다. 이 아이 앞에서 엄마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혜란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수건을 바꿨습니다. 또 올렸습니다. 새벽이 됐습니다. 아이의 열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혜란이 처음으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살았다 살았어. 그 울음소리를 담장 밖에서 선떡 어멈이 들었습니다. 선떡 어멈이 담장에 등을 기댄 채 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거기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그날 이후 강도원의 얼굴이 조금씩 변했습니다. 눈 아래 그늘이 졌습니다. 강론을 하다 멈추는 일이 생겼습니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선비님, 왜 그러십니까? 아무것도 아니요. 강도원의 서재, 밤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혜란의 집 불빛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강도원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없어. 잘못한 게. 붓이 흔들렸습니다. 쓰던 글씨, 가 비뚤어졌습니다. 강도원이 붓을 내던졌습니다. 그 여자가 먼저 유혹한 거야. 나는 스스로도 그 말을 믿지 못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날 밤 강도원은 꿈을 꿨습니다. 아이가 열에 떨던 그 밤의 꿈이었습니다. 담 너머에서 들려오던 혜란의 목소리. 이 아이가 죽으면 선비님은 편하시겠네요.
강도원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식은땀. 그때 강도원이 한마디라도 했다면 모든 게 달라졌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또 돌아섰습니다. 마을 장로들의 회의. 강도원도 자리에 있었습니다. 강선비, 그 과부 처리를 어찌할지 의견 내보시오. 이 마을 기강이 흐트러지오. 내쫓거나 형을 내려야 하오. 강도원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 과부는 마을 기강을 흐립니다. 내쫓는 것이 옳겠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방 밖에서 듣고 있던 혜란의 눈에서 눈물 한 줄기가 흘렀습니다. 역시 그날 밤 강도원은 잠을 못 이뤘습니다. 내가 말을 했다면 내 명예가 끝나. 집안이 끝나. 다 끝나. 이를 악물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옳게 산 거야. 내가 옳게. 이 순간부터 강도원의 얼굴에서 빛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강도원의 서재에 안혜원 씨 부인이 차를 가져왔습니다. 강도원이 말없이 받았습니다. 원 씨 부인이 돌아서려다 멈췄습니다. 서방님, 강도원이 말했습니다. 왜? 원 씨 부인이 말했습니다. 그 과부 아이, 서방님 아이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방안이 굳었습니다. 강도원이 말했습니다. 무슨 말을? 원 씨 부인이 돌아봤습니다. 눈이 젖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가 열에 떨 때 담 너머에 다녀오셨지요. 그 신발에 묻은 눈을 제가 닦았습니다. 강도원이 말을 못했습니다. 원 씨 부인이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이 어디로도 갈 수 없다는 건 서방님도 아시겠지요. 그리고 방을 나갔습니다. 강도원이 혼자 앉았습니다. 오래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강도원이 봤습니다. 책상 위 비뚤어진 글씨가 아직 있었습니다. 치우지 못했습니다. 강도원이 그 글씨를 봤습니다. 어진. 나는 어진 사람이었습니까? 강도원이 생각했습니다. 서당에서 제자들한테 가르쳤습니다. 군자는 사사로운 욕심을 끊어야 한다고. 그런데 자신이 심어놓은 아이가 열에 떨 때 담 너머에서 돌아섰습니다. 강도원이 눈을 감았습니다. 그 아이가 죽으면 선비님은 편하시겠네요. 혜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강도원이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 말이 맞았습니다. 편했을 겁니다. 아이가 없어지면, 혜란이 마을을 떠나면 모든 게 처음처럼 됩니다. 강도원이 알았습니다. 자신이 그걸 바라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바람이 얼마나 잔인한 것인지도. 강도원이 손을 내렸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혜란의 집이 있는 방향이었습니다. 불빛이 없었습니다. 꺼졌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없었거나. 강도원이 붓을 들었습니다. 종이 위에 무언가를 썼습니다. 혜란에게 미안하오. 그리고 찢었습니다. 아무도 보면 안 됐습니다. 그 쪽지가 불에 탔습니다. 강도원이 그 연기를 봤습니다. 말도 못한 사과가 연기가 됐습니다. 2년이 더 지났습니다. 그 사이 원 씨 부인이 혜란을 한번 찾아왔습니다. 남편 강도원 모르게 선떡 어멈도 없는 낮. 혜란이 문을 열었습니다. 원 씨 부인이 서 있었습니다. 둘이 마주 봤습니다. 혜란이 먼저 말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원 씨 부인이 말했습니다. 잠깐 뵈도 되겠소? 혜란이 문을 열었습니다. 원 씨 부인이 들어왔습니다. 방 안을 봤습니다. 작은 옷가지들, 장난감 하나, 아이 신발. 원 씨 부인이 말했습니다. 아이가 커가고 있구나. 혜란이 말했습니다. 예.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원 씨 부인이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하러 온 건 아니오. 혜란이 봤습니다. 원 씨 부인이 말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이 무슨 소용이겠소. 그냥 어떻게 사는지 보고 싶었소. 혜란이 말을 못했습니다. 원 씨 부인이 말했습니다. 아이 이름이 뭐오? 서희예요. 원 씨 부인이 말했습니다. 서희. 잠깐 봤습니다. 좋은 이름이요.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혜란이 말했습니다.
부인. 원씨 부인이 멈췄습니다. 혜란이 말했습니다. 신발에 묻은 눈을 닦으셨던 것. 원씨 부인이 봤습니다. 혜란이 말했습니다. 그 손이 어떠셨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원씨 부인이 한참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차가웠소. 그게 전부였습니다. 원씨 부인이 나갔습니다. 혜란이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이 여인도 혼자였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혜란의 아이는 이제 3살. 서희가 걸음마를 배웠습니다. 비틀거렸습니다. 넘어졌습니다. 울었습니다. 혜란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서희가 그 손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또 걸었습니다. 선떡 어멈이 마당에서 그걸 봤습니다. 잘 걷네. 혜란이 웃었습니다. 걸을 줄 알더라고요. 선떡 어멈이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다 걷게 돼 있어. 그게 신기한 거야. 혜란이 서희를 봤습니다. 이 아이가 언젠가 혼자 걷겠구나. 내 손 안 잡고도. 그게 기뻤습니다. 동시에 가슴이 조금 아팠습니다. 여러분, 3년이라는 시간. 혜란이 버텨낸 것이 의지라고만 하기 어렵습니다. 서희의 걸음마가 있었습니다. 선떡 어멈의 밥 한 그릇이 있었습니다. 죽은 남편의 비녀가 있었습니다. 작은 것들이 혜란을 세워놓고 있었습니다. 혜란은 바느질품을 팔며 버텨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서희 밥을 먼저 지었습니다. 서희가 먹는 걸 보고 나서 혜란이 먹었습니다. 서희가 남긴 걸 먹은 날이 많았습니다. 바느질을 했습니다. 눈이 침침해지면 잠깐 쉬었다가 또 했습니다. 선떡 어멈이 어떤 날은 삭바느질 거리를 들고 왔습니다. 이거 부탁받은 거야. 나는 눈이 안 좋아서. 혜란이 알았습니다. 선떡 어멈이 핑계를 댄 것이었습니다. 감사해요. 선떡 어멈이 말했습니다. 감사는 무슨. 그냥 해. 어느 날 서희가 혜란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뭐해? 바느질. 서희가 봤습니다. 나도 해도 돼? 혜란이 웃었습니다. 바늘 찌려. 서희가 말했습니다. 조심하면 돼. 혜란이 서희한테 바느질 방법을 가르쳐줬습니다. 손이 작았습니다. 서툴었습니다. 혜란이 그 손을 봤습니다. 이 손이 언젠가 혜란보다 더 잘할 겁니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밤에 서희가 잠들면 혜란이 옥비녀를 꺼냈습니다. 손에 쥐었습니다. 윤성 씨, 나는 잘 살고 있어요. 아이도 잘 크고 있어요. 그 말이 입 밖에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했습니다. 마음속으로. 그런데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혜란이 실은 18. 죽은 남편만을 생각하며 살았다. 누가 그 소문을 퍼뜨렸는지 처음엔 알 수 없었습니다. 장로들의 집, 강도원이 조용히 설득하고 있었습니다. 혜란에게 연려문을 세워주시오. 아니 그 과부한테? 아이까지 낳았는데? 그 아이는 죽은 남편의 핏줄이요. 남편 죽기 전에 생긴 아이요. 날짜가 안 맞지 않소? 여러분이 기억을 잘못하신 겁니다. 다시 생각해 보시오. 장로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말이 안 맞는 것 같으면서도 강도원의 권위에 눌렸습니다. 강도원은 알았습니다. 혜란에게 연려문을 세워주면 모든 의심이 사라진다는 걸. 과부의 아이는 남편 자식이 되고 자신은 영원히 청백리로 남는다는 걸. 연려문은 혜란을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강도원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장로들이 혜란의 집을 찾아와 통보했습니다. 혜란아, 네가 연려로 인정받게 됐다. 기뻐해야지. 혜란이 표정 없이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 선비님께 인사드려. 선비님이 애써주신 거야. 장로들이 나간 뒤 혜란은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아이가 웃었습니다. 혜란이 아이의 뺨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낮게 말했습니다. 너는 어떤 세상에서 살아야 할까? 그날 밤 선떡 어멈이 왔습니다. 혜란이 연려문 얘기를 했습니다. 선떡 어멈이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혜란아, 예, 어떻게 할 거냐? 혜란이 말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선떡 어멈이 말했습니다. 그 문이 서면
내 아이는 죽은 남편 자식으로 살아야 해. 아비 얼굴도 모르고. 혜란이 눈을 감았습니다. 알아요. 선떡 어멈이 말했습니다. 나는 네가 결정하는 걸 따를 거야. 어느 쪽이든. 혜란이 눈을 떴습니다. 옥비녀를 꺼냈습니다. 손에 쥐었습니다. 오래 봤습니다. 그날 밤, 혜란은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촛불 하나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옥비녀를 양손에 쥐고, 여보, 이 문이 서면 나는 영원히 거짓말을 안고 살아야 해요. 이게 옳은 건지 나는 모르겠어요. 혜란이 생각했습니다. 이 문이 서면 마을 사람들은 혜란을 열려라 부를 것입니다. 강도원은 청백리로 남을 것입니다. 아이는 죽은 아버지의 자식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게 나쁜 건지 모릅니다. 아이가 살아가기엔 더 쉬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혜란이 아이를 봤습니다. 자는 얼굴이었습니다. 그 얼굴 어딘가에 강도원의 눈매가 있었습니다. 혜란이 그 얼굴을 오래 봤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 언젠가 물을 겁니다. 아버지가 누구냐고. 그때 혜란은 뭐라고 해야 합니까? 죽은 사람이라고. 기억에도 없는 사람이라고. 거짓말을 가르쳐야 합니까? 혜란이 눈을 감았습니다. 윤성 씨, 나는 당신을 사랑했어요. 그건 진짜였어요. 그런데 그날 밤, 혼자인 것이 너무 무서웠어요. 그건 내 잘못입니다. 그 선택은 내가 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잘못을 했다고 해서 이 아이가 거짓말 속에서 살아야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혜란이 눈을 떴습니다. 비녀를 손에 꼭 쥐었습니다.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떡 어멈이 왔습니다. 혜란의 얼굴을 봤습니다. 선떡 어멈이 말했습니다. 결정했구나. 혜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떡 어멈이 한참 혜란을 봤습니다. 무섭지 않냐? 혜란이 말했습니다. 무서워요. 선떡 어멈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하겠다는 거지. 혜란이 말했습니다. 어멈. 응. 나 오늘 떨면 잡아줘요. 선떡 어멈이 혜란의 손을 잡았습니다. 잡고 있을게. 열려문 건립식 날. 마을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사또까지 왔습니다. 강선비의 선행으로 연려가 마을에서 배출되었소. 이 어찌 아름다운 일이 아니겠소.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강도원이 앞에 서서 여유롭게 웃었습니다. 눈이 혜란을 향했습니다. 이제 입 다물어.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혜란이 천천히 앞으로 나왔습니다. 손에 옥비녀를 쥐고 뒤에서 선떡 어멈이 혜란의 등 쪽에 서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선떡 어멈이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사또가 말했습니다. 혜란 씨, 한 말씀 해보시오. 강도원이 옆에서 속삭였습니다. 그냥 고맙다고만 해요. 혜란이 강도원을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두렵지 않은 눈으로. 선비님. 예. 제 눈을 보십시오. 강도원이 눈을 피했습니다. 살짝 고개를 돌렸습니다. 제 눈을 보시라고요. 마을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강도원이 어쩔 수 없이 혜란의 눈을 마주쳤습니다. 혜란이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선비님은 제 이름을 3번 부르셨습니다. 강도원의 얼굴이 하얗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들어오면서, 두 번째는 눈물이 날 때, 세 번째는 돌아서면서. 마을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아무도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강도원이 억지로 웃으려 했습니다. 웃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이 지금 무슨. 혜란이 옥비녀를 높이 들어 보였습니다. 이 비녀가 보이십니까? 남편이 마지막으로 준 것입니다. 이걸 팔면 3달은 살 수 있었지만 팔지 못했어요. 이 비녀를 손에 쥐고 선비님 집 앞에 섰을 때 저는 살아있는 것과 죽어있는 것의 경계에 있었습니다. 그 경계에서 선비님이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사또 어른. 사또가 굳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말해보시오. 나는 모르는 일이오. 혜란이 마을 사람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강도원 선비님입니다. 이 마을 청백리. 사또 어른도 존경하시는 그분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강도원을 돌아봤습니다.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강선비 그게 사실이요? 또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아이 열병난 밤에 담 너머에 찾아갔던 게 당신 아니요? 마을 노인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 밤에 선비 집에서 나오는 걸 내가 직접 봤소. 그때 군중 뒤쪽에서 한 사람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원씨 부인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봤습니다. 원씨 부인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강도원 앞에 섰습니다. 강도원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원씨 부인이 고개를 돌려 사또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사또 어른, 그날 밤 신발에 묻은 눈을 제가 닦았습니다. 마을 끝에서 오는 눈이었습니다. 마을이 다시 한번 굳었습니다. 강도원의 손이 떨렸습니다. 3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이 자리에서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도원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내가 잘못했소. 그 한마디가 열려문보다 더 크게 마을에 울렸습니다. 사또가 강도원을 바라봤습니다. 표정에서 존경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강도원, 오늘부로 서당 문을 닫고 칭호를 반납하시오. 강도원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혜란이 그를 오래 바라보다가 조용하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늦었습니다, 선비님. 3년이나. 열려문은 그날 밤 철거되었습니다. 사또의 명으로 강도원은 청백리 칭호를 반납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마을을 떠났습니다. 떠나기 전 강도원이 혜란을 한번 봤습니다. 멀리서 혜란이 서히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강도원이 그 모습을 봤습니다. 아이가 강도원의 눈매를 닮아 있었습니다. 강도원이 오래 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 걸어갔습니다. 혜란은 그 뒷모습을 보지 않았습니다. 서희를 봤습니다. 서희가 말했습니다. 저 아저씨 누구야? 혜란이 말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야. 그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원씨 부인도 얼마 후 마을을 떠났습니다. 떠나기 전 선덕 어멈한테 한마디 했다고 합니다. 혜란한테 전해줘요. 선덕 어멈이 받습니다. 원씨 부인이 말했습니다. 잘 살아야 해요. 선덕 어멈이 전했습니다. 혜란이 들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그 사람도 그 방식으로 살아남으려 했던 겁니다. 마을 사람들은 한동안 혜란에게 쉽게 말을 걸지 못했습니다. 미안함인지 부끄러움인지 그들도 몰랐을 겁니다. 마을 끝 저물녘 혜란이 걸어갔습니다. 열려문이 서 있던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돌기둥만 남아 있었습니다. 혜란이 말없이 그 자리를 바라봤습니다. 옆에 선덕 어멈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그 자리를 봤습니다. 한참이 지났습니다. 아이가 엄마 옷자락을 잡아당겼습니다. 엄마 어디가? 혜란이 웃었습니다. 새로 시작하러 가. 선덕 어멈이 말했습니다. 어디로 갈 거냐? 혜란이 말했습니다. 글쎄요. 선덕 어멈이 말했습니다. 내가 아는 마을이 있어. 동쪽에. 거기서 삭바느질 잘하는 사람을 찾는다고 들었어. 어멈도 가요? 나도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 처음부터 없었어. 그냥 갈 데가 없으니까 있었던 거야. 혜란이 말했습니다. 이제 생겼네요. 혜란이 웃었습니다. 선덕 어멈도 웃었습니다. 오래 참아왔던 웃음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보며 웃는 것은 이 마을에서 처음이었습니다. 혜란이 옥비녀를 꺼내 잠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꽂았습니다. 처음으로 무기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 꽂은 비녀였습니다. 비녀가 머리에 꽂히는 순간 혜란이 느꼈습니다. 이제 갑니다, 윤성씨. 이 비녀 잘 쓸게요. 당신이 준 것처럼 아름다운 데 쓸게요. 혜란이 아이의 손을 꼭 잡고 걸어갔습니다. 선덕 어멈이 그 옆에 나란히 걸었습니다. 서희가 물었습니다. 어멈 할머니도 같이 가? 선덕 어멈이 받습니다. 서희가 말했습니다. 좋겠다. 선덕 어멈이 말을 못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참았습니다. 걸었습니다. 석양 속으로 천천히 멀어지면서 셋이서 여러분,
정절은 하늘이 알아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헤란이 배운 건 하늘보다 먼저 자기 자신이 알아봐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혼자는 버티지 못할 때 옆에서 말없이 밥 한 그릇 들고 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을 함께 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곁에도 그런 사람이 있지 않으신지요? 말이 없어서 몰랐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소리 없이 담장 밖에서 밤을 새운 사람. 그 사람을 오늘 한번 봐주십시오. 헤란이 그랬습니다. 3년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 혼자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3년을 선떡 어멈이 같이 알았습니다. 말없이 밥 한 그릇으로 그게 3년을 버티게 했습니다. 달빛 차담이었습니다.